1편 돌아갈 수 없는 길. 지겨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고 건조했다. 섭은 등 뒤로 안에 홍순정의 목소리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을 느꼈다. 돌아볼 용기도 변명할 염치도 바닥난 지 오래였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최선이었다고 말할 참이야. 당신이 음악에 대해 뭘 안다고 음반 가게를 차려. 그냥 얌전히 회사나 다녔으면 지금 우리 빚은 다 갚았어. 비난의 핵심은 섭이 얼마 전 무모하게 덤벼들었다가 6개월 만에 헐값으로 처분한 레코드 가게였다. 그는 한때 음악을 꿈꿨었다. 순정과 연애하던 시절 낡은 통기타 하나로 그녀를 웃게 만들었던 기억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그 자부심으로 그는 대책 없이 사표를 던지고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달랐다. 손님보다 먼지가 더 많이 쌓이는 가게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 난 아무것도 모른다. 평생 당신한테 붙어서 등골이나 빼먹는 무능한 남편이지. 만족해. 섭은 일부러 가시 돋친 말을 뱉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미안하다. 당신 말이 맞다는 진심이 맴돌았지만 그 진심을 꺼내는 순간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순정의 얼굴이 상처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언제는 뭘 했어. 마왕 같은 멋진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가게에 갖다 놓은 건 싸구려 길보드 팝송들 뿐이었어. 처음부터 당신한테 음악은 그냥 돈벌이 수단, 허세에 부릴 명분밖에 안 됐던 거야. 순정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먼지에 쌓인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들고 나왔다. 달고 달아 표지의 글씨가 희미해진 마왕의 1집 앨범이었다. 순정의 보물 1호, 학창시절, 그녀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물건이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당신을 만났던 내가 바보였지. 당신도 이 사람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그냥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이었어. 그 말은 섭의 영린을 건드렸다. 순정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왕, 그리고 그의 음악. 그것은 섭에게 있어 넘을 수 없는 벽이자 영원한 질투의 대상이었다. 그는 순정의 손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아, 순정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부서진 테이프 조각을 보며 주저앉았다.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 눈물은 섭의 심장을 향한 비수였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긋지긋하다. 정말. 그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순정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희미하게 멀어졌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정처 없이 엑셀을 밟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그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순정이 가장 아끼던 것을 제 손으로 부숴버린 이상 모든 것은 끝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때 라디오에서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왔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앨범의 타이틀곡 마왕의 노래였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귓전을 파고들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순정이의 꿈, 사랑, 그리고 인생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차를 돌려 돌아가야 했다.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했다. 그가 핸들을 꺾으려던 바로 그 찰나 중앙선을 넘어온 거대한 화물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시야를 온통 하얗게 뒤덮었다. 끼익,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온몸이 붕뜨는 느낌이 들었다. 산산조각 나는 유리창 너머로 마왕의 노래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 섭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모든 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의식이 아득한 심해로 가라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섭은 낯선 풀냄새와 차가운 흙의 감촉에 정신이 들었다. 통증은 없었다. 사고의 끔찍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몸은 멀쩡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병원 천장이 아니었다. 희뿌연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강가, 그리고 비에 젖은 흙길이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사고가 났던 강변북로가 아니었다. 부서진 차도, 피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낯선 장소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혼란 속에서 주머니를 더듬었다. 스마트폰은 온데간데없고 대신 손에 잡힌 것은 빳빳한 질감의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지금은 볼 수 없는 모양의 동전 몇 개였다. 그때 저 멀리 흙길을 따라 폰이 한 대가 느리게 지나갔다.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낡은 자동차였다. 섭은 홀린 듯 흙길을 따라 걸었다. 얼마 걷지 않아 작은 읍내로 보이는 풍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한 가게의 유리창. 그곳에 붙어있는 낡은 달력 하나. 그는 숨을 멈췄다. 달력의 숫자는 선명했다. 1992년. 이곳은 그가 살아온 미래가 아니었다. 15년 하고도 몇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 머나먼 과거. 그리고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은 아내 홍순정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녀의 고향, 양평이었다. 2편, 과거라는 낯선 거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섭은 허물어질 것 같은 낡은 극장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옷차림, 가게의 간판, 느리게 지나가는 버스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생생한 과거의 증거였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시간을 거슬러 와 있었다. 왜 이곳일까? 왜 하필 순정의 고향, 양평의 18세 시절로 돌아온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이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어쩌면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니, 벌일지도 모른다. 그의 손에 망가져 버린 한 여자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잔인한 형벌.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읍내의 하나뿐인 여자고등학교로 향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순정이 들려주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덕분에 교문의 위치는 낯설지 않았다. 마침 학교 시간이었는지 교문 안에서 소녀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분 교문 옆 낡은 문방구 앞에 서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들었다. 수많은 목소리들 사이에서도 유독 청아하게 울리는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웃음소리. 고개를 돌린 그의 시선 끝에 한 무리의 여학생들 중심에 서 있는 소녀가 보였다. 어깨까지 오는 까만 단발머리, 햇살을 받아 유난히 하얗게 빛나는 뺨, 그리고 세상에 어떤 슬픔도 담겨있지 않은 맑고 커다란 눈동자. 홍순정, 그가 사랑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마침내 망가뜨려 버린 아내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미래의 그늘이 단 한 점도 드리워지지 않은 순수 결정체 같은 18의 소녀. 섭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어젯밤 자신을 향해 절망을 토해내던 순정의 지친 얼굴과 눈앞에 저 환한 미소가 겹쳐지면서 그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순정은 친구들과 읍내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무슨 중요한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듯 그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흥분이 가득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행 첫차 무조건 타는 거야. 알았지? 돈은 충분해. 가다가 굶는 거 아니야. 괜찮아. 가서 사인만 받을 수 있다면 며칠 굶어도 돼. 마왕 오빠를 보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마왕, 또 그 이름이었다. 섭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그 가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순정은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서울행 버스 시간표를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고는 매표소 창구로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다. 저기요, 서울 가는 표 얼마예요? 3,000원. 짧은 대답에 순정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세어보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아마 가진 돈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친구들과 다시 모인 순정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어떡하지? 차비가 조금 모자라. 바로 그때였다. 섭은 지금이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과거에 순정이 말했던 어떤 친절한 아저씨가 바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운명의 속삭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순정에게 다가갔다.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최대한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학생, 혹시 서울 가려는데 차비가 모자란가? 순정과 친구들이 깜짝 놀라 그를 돌아봤다.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의 얼굴에 경계심이 어렸다. 특히 순정의 눈빛은 유난히 맑아서 그 안에 담긴 위심과 불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누구세요? 아, 오해는 말고 그냥 지나가다 들었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나도 저기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잠시 들른 사람이거든. 섭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지금의 그에게는 전 재산이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그는 돈을 순정에게 내밀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보태서 써. 학생들 보니까 옛날 내 조카 생각도 나고 해서 그래. 순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악의도 읽을 수 없었는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별말을. 근데 그렇게 꼭 서울에 가야 하는 이유라도 있나?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섭의 질문에 순정의 얼굴이 다시 환하게 밝아졌다. 경계심이 녹아내린 자리에 소녀다운 설렘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잡지를 펼쳐 보였다. 잡지 한 면을 가득 채운 세상에 대한 불만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젊은 마왕의 얼굴이 있었다. 이번 주에 마왕 팬사인회가 있거든요. 제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 순수한 한마디가 섭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그녀의 인생을 망친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죄의 첫걸음은 바로 이 소녀의 간절한 소원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3편, 작은 친절, 큰 동행. 섭이 내민 돈을 받아든 순정의 손은 작고 하였다. 그 손으로 15년간 굳은 살이 박이도록 집안일을 하고 자신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심장을 찔렀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섭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럴 만도 했다. 아무리 선의를 베푼다고 해도 생판 모르는 남자가 어린 여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섭은 그들의 불안을 잠재워야만 했다. 그는 일부러 한 걸음 물러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라. 나쁜 사람 아니다. 그냥 보다시피 평범한 회사원이고 서울에 출장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른 것뿐이니까. 그는 순정이 손에 든 잡지를 가리켰다. 나도 젊었을 때 마왕 음악 정말 좋아했거든. 특히 이 집에 있는 슬픈 인형이라는 노래 알아. 사람들이 타이틀곡만 기억하는데 사실 그 노래가 진짜 숨겨진 명곡이지. 섭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선곡에 순정의 눈이 반짝였다. 슬픈 인형은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 실려있어 열성적인 팬이 아니면 잘 모르는 노래였다. 친구들 역시 그게 무슨 노래냐는 듯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순정은 경계심도 잊은 채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아저씨, 그 노래 아세요? 정말 좋은데 다들 잘 모르더라고요. 알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보지 마 하고 시작하는 가사가 참 가슴을 울리잖아. 청년의 고독 같은 게 느껴진달까. 섭은 15년 전 순정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틀어놓았던 그 노래의 가사를 어렵지 않게 읊조렸다. 그의 진심 어린 감상평에 순정의 마음은 완전히 활짝 열리고 말았다.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는 낯선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열쇠였다. 맞아요. 다들 사랑 노래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왕을 좋아해요. 그냥 아이돌 가수가 아니라 진짜 예술가니까요. 열에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순정을 보며 섭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렇게 순수하게 빛나던 눈동자가 어쩌다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그는 화제를 돌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학생, 혼자 서울 가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려고. 세상이 생각보다 험한 곳인데. 그의 말에 순정의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 꺼들고 나섰다. 내 말이 그 말이야. 홍순정. 너 그러다 큰일 나. 너희 엄마가 아시면 우리까지 다 죽음이야. 친구들의 만류에 순정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졌다. 각오는 쉽지만 혼자서는 무서운 것이 사실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섭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운명이 자신에게 떠넘긴 책임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동행해주는 건 어떤가. 네, 순정과 친구들의 눈이 모두 휘둥그레졌다. 섭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오해는 말고 들어. 어차피 나도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에 다시 가야 하거든. 일이 있어서 기차역까지만 데려다주고 거기서부터는 각자 볼일 보고 저녁에 돌아오는 버스 타는 곳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오면 되잖아. 그럼 부모님도 걱정 안 하실 거고 학생도 안전할 거고. 그는 최대한 안전한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인회장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가는 길의 안전만 책임져 주겠다는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하나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아저씨를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당연히 못 믿는 게 정상이지. 섭은 순순히 인정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는 양평의 한 여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다. 물론 그가 묵는 곳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신뢰를 주기 위한 장치였다. 내가 토요일까지 묵을 숙소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여기로 연락하면 될 게다. 그리고 학생 부모님께는 그냥 서울 사는 친척 아저씨를 우연히 만나서 도움받았다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의 치밀하고 사려 깊은 제안에 아이들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기운 것은 순정 자신이었다. 포기해야만 할 것 같았던 일생일대의 기회가 눈앞에 이 낯선 아저씨의 도움으로 다시 가능해질 것 같았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본 친구들도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다. 결국 순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약속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토요일 아침 양평역에서 만나 함께 서울로 가는 첫 기차를 타기로 했다. 헤어지기 전 섭은 마지막으로 순정에게 물었다. 그런데 학생, 이름이 뭔가? 나는 그냥 편하게 아저씨라고 부르게. 홍순정이요. 순할순에 정할 정자 써요. 수줍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18의 소녀. 섭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다. 지겹도록 부르던 그 이름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리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너져 내리려는 감정을 애써 추스르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멀어져 가는 순정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다짐했다. 이번 동행이 자신이 그녀에게 진 빚을 갚아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사편, 기차, 그리고 낯선 설렘. 약속한 토요일 아침, 양평역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섭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대합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순정을 기다렸다.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부모님께 들키기라도 한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그때 대합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평소 입던 교복 대신 당시 유행하던 헐렁한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받쳐 입은 순정이었다.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소녀였지만 섭의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빛나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순정 학생, 여기. 자신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순정의 모습에 섭은 순간 숨을 멈췄다. 처음 그녀에게 반했던 20살 무렵의 기억이 심장을 관통하는 듯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쳤다. 자신은 보호자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일찍 왔네. 아침은 먹었고, 네, 김밥 싸왔어요. 기차에서 아저씨랑 같이 먹으려고요. 순정은 가방을 열어 은박지에 싼 김밥통을 살짝 보여주었다. 그 소박한 마음 씀씀이에 섭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매표소로 가 서울행 기차표 2장을 끊었다. 잠시 후 둔탁한 소리를 내며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무궁화호 기차에 두 사람은 나란히 올라탔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딱딱한 벨벳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순정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섭은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순정이었다. 아저씨는 서울에 무슨 일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아,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데 만나야 할 작가님이 계셔서. 섭은 즉석에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냈다. 순정의 꿈이 작가였다는 것을 기억해낸 덕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순정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우와, 출판사요. 멋있다. 저도 글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데, 마왕 노래 가사처럼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글을 쓰고 싶어요. 제 글로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18 순정의 꿈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섭은 그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떻게 바래져 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결혼 후 그녀는 자신의 꿈 대신 섭의 불안한 꿈을 뒷바라지해야 했고 잉크 냄새 대신 기저귀와 분유 냄새에 익숙해져야 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었다. 죄책감에 목이 메어왔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주 좋은 꿈이네.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순정은 수줍게 웃으며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다. 비뚤빼뚤하게 설린 모양새가 영락없이 처음 만들어 본 티가 났지만 섭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맛있게 먹었다. 김밥을 먹는 동안 순정은 쉴 새 없이 마왕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의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지, 그의 어떤 점이 그렇게 멋있는지, 오늘 팬사인회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섭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과거에 그는 순정의 이런 팬심을 유치하다고 무시했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을 거슬러 와닿는 그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한 소녀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우상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과정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기차가 한강 철교를 지날 무렵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 숲을 본 순정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우와, 진짜 크다. 그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섭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걱정 마, 아저씨가 있잖아. 그 순간 순정은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위지할 수 있는 어른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가득한 순수한 신뢰의 미소였다. 섭은 그 미소를 마주하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낯선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연민과는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이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마치 먼지를 뒤집어 쓴 보석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듯한 아련하고도 저릿한 설렘이었다. 잠시 후 기차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청량리역에 도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혼란스러운 플랫폼에 내리자 순정은 저도 모르게 섭의 옷소매를 살짝 붙잡았다. 섭은 그 작은 손길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 소녀의 손을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으리라고. 5편 낯선 서울 엇갈린 걸음. 청량리역을 빠져나오자마자 섭과 순정은 거대한 소음의 파도에 휩싸였다. 경적을 울려대는 자동차들, 목적지를 외치는 버스 안내양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좌판을 벌인 상인들의 호객 행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무표정한 행인들. 양평의 한적함에 익숙했던 순정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불안한 듯 섭의 옷소매를 잡은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을 주었다. 괜찮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별일 없어. 섭은 일부러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15년 후에 서울에 익숙한 그에게 19년 92년의 서울은 미로처럼 낯설었다. 스마트폰 지도 애플리케이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과는 노선 자체가 다른 지하철 노선도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팬사인회가 열리는 종로의 한 대형 음반 매장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할지 지하철을 타야 할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일단 근처 가판대에서 먼지 쌓인 서울 지도를 한 장 샀다. 지도를 펼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순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길 모르세요? 아니, 알지. 알다마다. 하도 오랜만에 와서 혹시나 길이 바뀌었나 확인하는 것뿐이야. 섭은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보호자로서의 체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순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참의 고심 끝에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했다. 복잡한 버스 노선보다는 그나마 알기 쉬울 것 같았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다. 사람들에게 떠밀리듯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에 서자 굉음과 함께 구형 전동차가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서로 먼저 타려고 몸을 구겨 넣었다. 섭은 순정의 어깨를 감싸 안아 보호하며 겨우 전동차에 올라탔다.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빽빽했다. 퀴퀴한 땀 냄새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괜찮아. 그의 물음에 순정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잔뜩 겁먹은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했는지 새삼 깨닫는 듯했다. 몇 정거장을 지났을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리고 타는 혼란스러운 환승역에 도착했다. 내리려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이 뒤엉키면서 순식간에 대열이 흐트러졌다. 그 찰나의 순간 순정의 작은 몸이 인파에 휩쓸려 섭의 곁에서 떨어져 나갔다. 학생. 섭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음에 묻혀버렸다. 순정은 당황한 얼굴로 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거대한 파도 같은 사람들의 흐름은 두 사람을 속절없이 갈라놓았다. 섭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복잡한 서울 한복판에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만요 를 외치며 거칠게 인파를 해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의 짜증 섞인 시선과 욕설이 날아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린 채 멀어져 가는 순정의 모습만 보였다. 그때였다. 순정의 등 뒤로 교활한 눈빛의 남자가 바싹 다가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붐비는 틈을 타 순정의 어깨에 맨 가방에 손을 뻗고 있었다. 소매치기였다. 거기 너. 섭은 고함을 치며 남자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기세에 놀란 소매치기는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손을 빼고는 인파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섭은 그를 쫓을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순정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네, 괜찮아요. 근데 방금 순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섭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이끌고 전동차에서 내렸다. 일단 다음 차를 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순정을 플랫폼 의자에 앉히고는 근처 자판기에서 따뜻한 율무차를 두 잔 뽑아왔다. 마셔. 놀랐을 텐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받아든 순정은 그제야 자신이 겪을 뻔했던 위험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만약 섭이 없었다면 지금쯤 그녀는 돈도 신분증도 모두 잃어버린 채 서울 한복판의 미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섭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큼지막한 손으로 툭툭 쓰다듬어 주었다. 미래의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신뢰와 위지가 담긴 눈빛. 그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이 위험하고 낯선 도시에서 자신이 이 소녀의 유일한 기사임을 다시 한번 각인했다. 잠시 후 조금은 한산해진 다음 전동차가 도착했다. 이번에 섭은 순정의 손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았다. 작은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져 왔다. 6편 기다림의 미합.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종로의 음반 매장 앞은 이미 수백 명이 소녀 팬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사인회 시작까지는 3시간도 더 남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지루한 기색 대신 설렘과 흥분만이 가득했다. 마왕, 우리들의 영원한 교주님. 같은 유치하지만 열정 넘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우리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순정은 거대한 인파에 압도당하면서도 동지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쁜 듯 눈을 반짝였다.
섭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이 기이한 축제의 이방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순정에게 말했다. 일단 줄부터 서. 나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소리치고. 섭은 매장 건너편 작은 공원 벤치를 가리켰다. 순정에게는 팬들 사이에서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길 자유를,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어색한 상황에서 잠시 벗어날 공간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 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파 속으로 쪼르르 달려가 줄을 섰다. 벤치에 앉은 섭은 담배 생각이 간절했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대신 낯선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 무리의 소녀들이 마왕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서로 싸운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 위로 먼지 쌓인 기억의 편린들이 떠올랐다. 결혼 생활 동안 순정은 더 이상 마왕의 노래를 듣지 않았다. 현실의 취업 꿈을 잊은 대부분의 어른들처럼 그녀 역시 소녀 시절의 우상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았다. 아니, 어쩌면 섭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무능과 이기심이 그녀의 삶에서 노래를 빼앗고 꿈을 지워버린 것이다. 섭은 멀리 줄 서 있는 순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변의 다른 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무언가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렇게 밝고 사교적인 아이였는데 결혼 후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그렇게 자책과 회한에 잠겨있던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뉴스의 한 장면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비통한 표정의 앵커가 한 남자의 죽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래, 마왕이었다. 그는 미래에 죽는다. 어떻게 죽었더라. 섭은 기억의 파편들을 필사적으로 끌어모았다. 사고였나? 아니었다. 지병. 그것도 아니었다. 기억이 점차 선명해졌다. 위료 사고였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다가 벌어진 어이없고 비극적인 사고. 그 뉴스를 보며 순정은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알아누웠었다. 마치 자신의 학창시절 전부가 사라져 버린 것처럼 슬퍼했다. 잠깐만, 그게 언제였지? 섭은 머리를 쥐어짰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리 먼 미래의 일은 아니었다. 앞으로 1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이었다. 그 순간 섭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순정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기 위함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다. 만약에 이 기회가 그 남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면, 순정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의 꿈과 젊음을 지탱해 주었던 그 음악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는 단 한 번이 기회라면. 섭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지루한 기다림에 몸을 맡긴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이제 순정이 아닌 마왕이 나타날 음반 매장 입구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로 한 소녀의 작은 소원을 넘어 한 시대의 운명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야! 소녀들의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이 터져 나왔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매장 앞에 멈춰 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마왕이었다.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다. 섭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